네, 의미 있는 세션에서 토론의 자장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병주입니다. 오늘 앞선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히스토리를 리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임상연구는 불모지였습니다. 임상에서는 거의 임상연구는 차트 리뷰 수준이었고요. 환자군 연구 가장 낮은 단계의 연구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초 연구로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질병 발생 기전을 밝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상 연구는 불모지였습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임상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식약청에서 당시에 95년에 KGCP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서 IRB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구축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이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 법체제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임상연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전에는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제적인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아예 참여도 못했고, 국내 허가를 받기 위한 아주 요식적인 임상시험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상연구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단일군에 대한 한 60명 내지 90명 소규모의 임상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2년 3년 되면서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국가 임상시험, 국제적인 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임상연구자들이 그런 다국가 임상시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콜로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내 임상연구자가 다국가 임상시험의 총괄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그 연구진 회의를 위해서 미국, 러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회의 주재를 하게 될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아시아를 진출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황인종을 대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느렸고 그 코스트도 높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로 눈을 돌렸는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피드, 코스트, 퀄리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코스트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러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몰리게 됐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는 우리나라 서울이 도시 단위로 분석했을 때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상시험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퀄리티가 높아졌고 임상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단 이것은 SIT의 경우였습니다.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 제약회사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또 국내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런 스폰서가 없는 소위 말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연구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허대석 단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2004년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지정을 지원하는 연구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성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NSCR부터 해서 지금 환자중심 최적화 의료기술 연구사업단이 오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저는 허대석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렇게 이끌어온 거가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실 중에 하나로 오늘 이러한 소화기 학회 공동으로 세션을 구성해서 그 사업단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전국 규모의 대규모 공동 연구진을 구성한 그러한 전향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시험부터 해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까지 아주 관찰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공히 수준 높게 연구를 수행한 것을 보고 정말 상전벽해가 되었구나 이런 이제 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러한 직접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과 또 그러한 연구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개발과에서 참여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적화 연구 사업단이 지금 5+3으로 8년간의 지원 기간을 받고 있지만 사업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조직과 그리고 예산 지원이 없이는 또 중단되어 가지고 이래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분이 결국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이서연 사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우리 진료 의료 행위의 객관적 근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분의 우리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 분당 5분 이내로 짧게 발표를 해주신 다음에 좀 상호 토론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첫 번째는 가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정부 조직 체계의 문제와 또 의료기관 내에서의 협업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돌아왔고 아까 네 번째 주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빅데이터 시대의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연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자료부터 해서 각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자료, 나아가 통계청 사망 자료 이런 것들을 연계함으로 해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가치 있는 근거를 생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제한이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 자료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가 그게 연구 소스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인력 양성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네 번째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측면에서 건설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그런 의견들을 토론자분들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현 위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분 중에 첫 번째 토론자는 임영석 교수님이신데 현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영석입니다. 총괄 연구 책임자로서 페이슨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페이슨 이전의 임상 연구 사업이었던 국민건강 임상 연구 NHR 연구에서도 총괄 연구 책임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로 볼 때 임상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아직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기초 연구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방침이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건을 더 향상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생산 활동에 더 잘 종사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NIH의 이 펀드 중에 약 20조 원 정도가 임상 연구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NIHR이라고 허대석 단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는 연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려면은 조직의 정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네카가 상당히 잘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NIH 또 영국에서 NIH라는 조직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페이슨이라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항상 불안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이것이 항구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카데믹 리서치 오피스도 체계화되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단 형태가 아니라 영속적인 사업으로서 체계를 갖추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건강 문제는 영원히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또 그런 조직이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또는 심사평가원과 협업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임상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규모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 연구 조직, 지원 조직을 좀 항구적인 조직으로 설립해야겠다. 우리 이서영 사무관님이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류건은 교수님인데요. 방금 주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발표하면서 좀 제 의견을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저는 뭐 이 환자 중심 사업의 뭐 이런 포괄적인 총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좀 의견을 드리면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임상 연구라는 게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아닌 상대를 하는 연구와는 좀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생존율, 뭐 이렇게 치료 효과 이런 걸 보려면 사실은 몇 년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연구 사안별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뭐 이제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사실은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진행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좀 가만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좀 제안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전략시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임상연구 특히 암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year survival 보는 게 기본인데 지금 그 연구비 지원상 그럴 수가 없어서 3년 생존율을 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단서를 붙이셨는데 우리가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너무 낮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평가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만 따려는 그런 연구자들은 도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 지원은 열려 있어야 되고 해서 획일적인 연구비 지원보다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선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자께서는 우리 유성철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교수님이시고 포스트 휴먼 융합 인문학 협동 과정의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환자 중심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 존경을 바치고요. 저는 본 사업단에서 평가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비의료 전공자로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드는 생각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는 식당에 뭐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일반적인 재화와 의료 재화라는 게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는 고객 중심과 환자 중심이라는 게 좀 모호하고 개념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의료 재화라는 게 이런 구매 관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료적 의사결정에 환자의 개입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념적이고 또 나아가 실무적인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정의가 조금 더 개입된 연구들이 좀 진행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문제는 또 이제 우리 고객 또는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환자에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많았을 때 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주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 뭐 인지적 부하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환자 중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진척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병원 내부에서 어떻게 의료 의사결정을 소통할지 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겠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가 이제 의료 의사결정 관련해서 느끼는 인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 이제 미디어학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수용자가 느끼는 리스크는 해저드하고 아웃레이지의 총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위기의 존재 유무와 플러스 그것에 대한 분노의 총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적인 이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뭐 화병이라는 게 의학 용어로도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아웃레이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거를 경감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환자 중심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 한국적 문화 맥락에서 좀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도 거의 된 적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얘기할 부분은 이해관계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이해관계자가 일반 공중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런 비전문가에게 의료정보, 특히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자 또 환자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의료 정보를 일반적인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또 대중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향후 사업도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신 허대석 단장께서 환자 중심성이 뭐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에서도 그런 환자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그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의료기술 측면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는 잘 수행하셨는데 정말 수준 높게 그 과정에서 환자 중심성이 얼마나 제대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하는 것과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위기 소통 문제 그다음에 홍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상길 세브란스 병원 수학인학과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PM으로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라는 그런 부르기도 힘든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연속으로 되면 사실 부르기 힘든 환자 중심 의료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부를 거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이거 사실 임상연구에서 이런 쭉 이 아까 박병주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걸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배울 때 임상 연구는 단지 그냥 임상 기술이나 제공되는 기술이나 아니면 만들어진 신약에 대한 SIT 그런 스폰서가 있는 임상 연구만을 보고 배운 적인데,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이 환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임상 의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의료기술,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끌어 주신 이 허대석 단장님 이렇게 하신 일에 되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볼 때 이 오늘 주제 발표에서 나온 주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주제들은 임상 의사들이 한 주제들은 대부분 환자 중심의 그런 토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PPR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 이후에 팔로업을 하는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적절한 게 환자한테 중심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환자 단체 분들이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실제로 그런 의료 기술이 환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단계가 더 필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반영되고 확산되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돼야지 환자 중심이라는 그런 모토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임상하시는 분들이 하나만으로 다 결과 내시는 분들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런 확산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거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이 그런 뒷단까지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자 이제 환자 중심 의료 기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뭐 약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줄여서 하는 데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이렇게 허가를 못 받아서 연구가 너무 오래 기다려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도 못한다든지.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를 이렇게 치료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기존 허가받은 사람보다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인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제도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환자 의료 기술 이제 연구하시는 분한테 이제 어떻게 되면 전가시킨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이 네카 사업단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런 가버넌스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들이 돼야 될 거고, 이 실제 결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결과를 통해서 환자 중심의 그런 모토가 많이 실현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사업단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이상길 교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반영 및 확산에 임상가만으로서는 될 수 없고, 또 그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면 좋겠다. 그리고 심평원공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의료 수적화 체계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이서연 사무관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서연 사무관입니다. 제가 저희 과장님이신 성창현 과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선 이 사업에 이제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부서 입장에서 두 가지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이제 4년 차로 약간 중간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고민으로는 이 사업 내에서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연자님들과 패널분들이 모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과제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애로사항도 있고 과제 기간이나 그 연구 지원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약간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법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부 전체, 그리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기재부나 과기부처럼 이제 정부 전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화기 분야에서 세션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이 성과 확산 측면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환자 중심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업단과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것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민으로는 이 사업대 말고 이 사업 후속 사업 그리고 별도 사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임상연구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복지부도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과도 이런 임상 현장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상 현장 개선이 이제 의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 계속 주고 계신 전달 체계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말씀 주실 내용들 저희가 많이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는 이 사업단의 그 역할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5+3으로 끝나더라도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짤막하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리스트 간 또는 앞에 그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에 대한 질문 토론 이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이나 우리 패널리스트 간에 질문이나 제안이나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하시죠. 저는 이런 환자 중심 사업 자체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사실 아까 처음에 허대석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배경 내지 필요성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비던스 베이스냐, 밸류 베이스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환자일 경우에 제가 보호자 입장으로 해서 할 때 상당히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 환자 중에 저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사실은 치료해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 베이스는 환자나 보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의사로서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비던스 베이스에 따르는 어떤 진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의료 행위는 상당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라고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 중심 의료 연구 내지는 어떤 그 진료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런 좀 의료 관련 책임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역할 분담이라든지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예. 네,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거야말로 우리 허대석 단장이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온콜로지스트다 보니까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아주 그 의미 없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의 입장. 사실은 그래서 의료분쟁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의료인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선의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허대석 단장님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이제 기술 중심으로 제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단지 기술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이 없는 또 다른 문제, 가치가 관여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부딪히는데 이제 기술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방어 진료가 되고 뭐 그러면 가치를 반영하려고 하면 환자나 가족하고 오랜 시간 대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제도는 그걸 뒷받침을 해주지가 않으니까 그게 노력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기보다는 뭐 지쳐가지고 번아웃돼서 이제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는 기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라는 것은 단지 이제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제도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있다는 걸 뭐 수시로 여러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를 그럼 외국의 기술 중심일 때는 외국 거를 우리가 수입해 오면 되는데 이 가치 문제 이거는 나라마다 사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에비던스를 구축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그 정책에 관련된 그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대요. 그거 법 하나 정해가지고 딱 강제하면 될 일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법 하나 내일부터 환자하고 30분씩 대화해. 법 하나 정하면 되는 거 그래야 의사들 움직이는 거지 않냐? 근데 이제 의료 제도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실적으로 급여 기준이라는 게 그는 강제성이 있죠. 근데 그 급여 기준 하나 바꾸는 것도 실제로 그 사회에 정착하려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헬스케어 폴리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이게 적합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의해서 바뀌어야 진정으로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여기 연구하고 계시고 오늘 코멘트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지금 이런 노력 등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엑스트라한 그 추가적인 본인들의 수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꺼이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업단장님이 계실 때 제가 잠깐 아까 발표한 주제 발표 내용 중에 네네. 보면은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인공호흡기를 계속 할 거냐에 대해서 주치와 보호자 간의 의견 일치도를 봤는데 네. 39.4%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캔서 잡지에 2004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네. 20년 전 이야기죠. 예.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한번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도나 여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예. 지금 이야기한 법적인 그런 법 제정이나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하라고 한다면 한 2주 전에 가기부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오신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번에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자기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다 끝까지 에크모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근데 안 하면 본인은 이게 문책을 당할, 본인은 그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이는 의미 없는 일인데 그 엄청난 고비용하고 진짜 희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조사한다면 오히려 그 주제로 누가 조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의료 자원 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게 다시 반복될지 모를 때 이런 의료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게 국민 입장에서 최선인가? 예, 끝없이 그 요구한다고 그 따라가는 게 옳은지 또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관심 있게 제안해 주시고 또 누군가 연구해 주시는 게 미래를 아까 유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 우리 국민 인식 수준, 여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실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사업당과 좀 협의하시고요. 우리 이상길 교수님 또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유성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보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분노라고 하셨죠. 이게
이 3분 진료라는 현실을 우리나라 현실 그러니까 아까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환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지금 의료에서 느끼는 일단 환자 입장에서의 분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환자 진료 상황이 대비 큰 병원에서는 3분 진료가 거의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신체적인 상황을 이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 환자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환자분하고 진짜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환자 중심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기술적으로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노 이거 해결 못하면서 환자 중심이라 이야기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사실은 좀 네, 유 교수님 뭐 의견 좀 주시죠. 네.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게 지각의 영역이잖아요. 지각이라는 게 실제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영역들 예컨대 이제 미세먼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 혼자의 분노가 아니라 가족과 연관인까지 같이 이제 분노의 총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승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초 연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뾰족한 답은 향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 선생님.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가 환자 중심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환자 단체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환자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들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주제 선정에 관여를 한다면 아마도 환자 대표자들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중증 질환보다는 그 경증 질환이 주제로 선정될 위험이 다소 있다라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 쪽으로 또 주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굉장히 중증 질환으로 급격하게 발전해서 사망하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누가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객관화된 데이터는 무엇을 대표성을 가져야 되느냐? 질병 부담이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라이프 이어 로스트 또는 경제적 부담들을 객관적으로 다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 환자들이 과연 환자 대표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임상연구의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자들의 의견을 자문 형태로 청취를 하면서 연구의 방향성을 너무 환자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주제 발굴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1년 상시적으로 주제를 제안을 하도록 하는 그 계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 뭐 의사들뿐 아니라 환자단체, 그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주제 제안을 다 폭넓게 받은 다음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균형을 잡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다들 열심히 참여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과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사업단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토론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